대사증후군과 비만에 대해서 과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사증후군의 인지도가 최근 들어서 상승하고 있는 것 같다. 의학문헌들이 대사증후군을 보다 자주 다루고 있는 것은 물론 이거 일반 매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성인 3명 중에 1명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고 성인 전체의 90%는 한 가지 이상의 대사증후군 징후를 갖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사증후군을 2가지 주요 기준으로 정의한다. 첫째는 고혈압, 이상지질, 복부비만, 미수의 전쟁력 중에 2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환자는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인슐린 저항성 플러스 다른 2가지 증상이 있을 때에 대사증후군이라는 방정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사실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증후군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사증후군의 인슐린 증후군으로 대사증후군으로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야 대사증후군으로 정한다 그 말인데요. 이 중에 비만은 달리 소개가 필요치가 않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 만연한 비만은 모두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는 악당 같은 질병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구음질 가능성보다 비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비만은 몸에 지방이 과도하게 있는 것, 인슐린 저항성의 고유 인슐린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인슐린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만 특히 지방세포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슐린은 지방세포가 다른 조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을 나누어주는 것을 막고 대신 지방세포에게 성장을 지시한다. 앞으로도 알아보겠지만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관계는 놀랄 만큼 복잡하다. 충분치 않은 인슐린, 제2형 당뇨병을 설명할 때 흔히 환자에게 인슐린이 충분치 않다라고 표현한다. 이 유감스러운 표현이 광범위한 오해를 부르고 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췌장 베토 세포의 기능 장애 때문에 실제로 위험한 정도로 인슐린 수치가 낮은 사람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2형 당뇨병 환자는 완벽하게 기능하는 베타 세포를 갖고 있다. 그들은 시스템 전체에 걸친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할 정도로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충분치 않다는 패러다임은 2형 당뇨병을 인슐린으로 치료하게끔 만든다.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이것이 환자를 더 살찌우고 더 아프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킨다. 전당뇨와 고인슐린 혈증인 사람이나 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 인슐린을 주입하는 것은 갑상생 한증증, 갑상생 호르몬이 과다한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갑상생 호르몬을 더 주는 것과 같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인슐린이 충분치 않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진다. 다른 치료법을 찾아보자 라고 인슐린 주입하는 치료법보다도 나은 접근을 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방법을 효과라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의 복합적인 관계는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의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복잡하다. 달걀과 달걀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다.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같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거의 100년 전부터 관찰된 결과다. 과다한 체지방이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대부분의 과체중 또는 비만한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최대 약 70%. 인슐린 저항성이 흔히 과다한 체지방과 연관되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인간관계에 기반으로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조사한 기간은 겨우 30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연구자 대부분은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 이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 연구 영역에서 비만이 유발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 단어를 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수천 개 드러나는 생리학 연구를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연구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체중 감소는 인슐린 민감도에 호전되면서 일어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연구는 인슐린 저항성이 연구 대상자의 체중 증가 이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한 아동 집단으로부터 여러 변수를 측정한 뒤에 거의 10년간 그들을 추적했다. 또 아이들의 시작 체중이
같은 경우에 인슐린 수치가 가장 높은 아이의 체중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실제로 비슷한 연구에서 처음에는 아이들의 체중이 비슷했지만 인슐린 수치가 높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 비만이 될 확률이 36배 높았다. 36배나 높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인을 관찰하는 자료는 모호한다. 다만 흥미로운 연구가 실마리를 주고 있다. 성인을 여러 해 걸쳐서 추적한 보스턴의 과학자들은 인슐린 농도가 낮을수록 체중 증가가 느리고 인슐린 농도가 높을수록 체중 증가가 빠르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렇지만 성인의 체중이 계속 증가해서 한계에 도달하면 인슐린의 예측 능력을 상실한다. 체중 증가의 이런 한계를 개인의 지방 역치라고 하며 이것은 지방 조직과 인슐린 저항 사이에 벌어지는 일종의 냉전을 나타낸다. 고농도의 인슐린 혈증이 비만이 되기 전에 먼저 나타나고 서로 간의 인진과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증거가 강력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이 관점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게리타우스 칼로리 양이 아니라 종류가 문제다라는 제이슨 펑의 당뇨 코드를 읽어보기를 바란다. 훨씬 대중적이고 의료 종사자나 일반 대중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또 다른 이론이 있는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이론에 빠져 있었다. 과연 이 이론이 문제가 없을까? 이 이론이 문제가 없을까? 왜 살이 찔까? 비만 연구와 치료의 역사는 불행하지만 앞으로는 대단히 흥미롭다. 1923년 오스트리아 비인의 유명한 내과 의사인 빌레님 팔타 박사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비만이 최소한 부분으로 호르몬의 문제라는 이론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는 살이 찌려면 손상되지 않은 췌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췌장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바로 인슐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슐린. 그렇지만은 1900년대쯤 무렵 단순히 소비하는 칼로리보다도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결과가 비만이라는 섭취 칼로리와 소모 칼로리의 관점이 대두되었다. 이것은 소모하는 것보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아직까지도 비만을 정의하는 지배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체지방을 생물학적인 칼로리 저장소, 즉 차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칼로리를 저장하는 장소로 정의한다면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는 말이다. 더구나 이 이론은 에너지의 사용과 저장을 생각하면 그리 틀리지 않은 생각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이론은 연료의 사용법을 조절하는 신체의 복잡한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몸이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은 캠프파이어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 뭘까? 렙틴 저항성. 렙틴 저항성. 마르다는 뜻의 그리스어 렙토스 마르다. 요리하는 렙틴은 과거에 비만 유행의 훌륭한 해법으로 여겨졌다. 렙토스. 렙틴 생산 능력이 없는 극소수 사람에게는 렙틴이 해법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체중과 싸우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렙틴이 해법이 될 수가 없다. 사실 대부분의 비만 사람들은 렙틴 수치가 낮기보다는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한다. 다만 비만은 이들의 몸속에 있는 렙틴은 식욕과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렙틴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인슐린 분비 억제이다. 렙틴은 인슐린 분비를 막을 의무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른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과다한 렙틴이 지나치게 오래 유지되면 신체는 렙틴 저항성을 갖게 된다. 인슐린 분비를 막는 렙틴의 능력은 점차 떨어지고 이는 지방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렙틴 저항성이 만성적으로 높은 렙틴 수치에서 비롯된다면 애초에 렙틴 수치를 높이는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지방 조직의 렙틴 생산을 활성화하므로 지나치게 많은 인슐린은 지나치게 많은 렙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신체가 먹고 저장하는 연료를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호르몬이다.
호르몬이 근육을 더 만들지, 뼈를 성장시킬지, 지방을 더 만들지, 혈로 방출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호르몬만 수천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은 우리가 칼로리를 이용하는 방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은 관계 있는 호르몬도 많다. 단일한 신호로 인슐린만큼 지방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없다. 인슐린이 체지방을 유도하는 가장 극단적인 예가 두 가지 전형적인 여형의 당뇨병이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지나치게 적어서 생기는 질환이고 2형은 지나치게 많아서 생기는 것이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살이 찔 수 없다. 단 1g도 말이다. 사실 1형 당뇨병 환자 중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마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슐린을 정량보다 적게 주사하는 사람도 있다. 무엇을 얼마나 먹든 살이 찌지 않도록 말이다. 이런 섭식 정리를 당뇨 다식증이라고 부른다. 1형 당뇨병은 체형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쓰는 10대에 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은 원하는 만큼 마를 수는 있겠지만 불행히도 극도의 고혈당을 경험한다. 당 수치가 정상보다도 10배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다. 이 책은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포도당도 분명히 문제다. 당뇨 자식증이 만성화된 사람들은 신부전, 실명, 심하면 사지 절단을 겪기도 한다. 더구나 포도당과 별개로 인슐린이 지나치게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pH 변화가 발생해서 치명적인 산성혈증을 유발한다. 1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없으면 살이 찌지 않고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처먹는 2형 당뇨병 환자들은 체중이 늘어난다. 따라서 2형 당뇨병 환자들의 목표는 체중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슐린 요법을 찾는 것이다. 체중 증가를 인식한 2형 당뇨병 환자 중에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인슐린 주사가 몸의 인슐린 따라서 아무리 적게 먹어도 인슐린을 유발하는 체중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 된다. 요점은 체지방 면에서 인슐린은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인슐린이 증가하면 체지방도 증가하며 반대로 인슐린이 감소하면 체지방도 감소한다. 사실 인슐린은 체지방을 늘리는데 워낙 효과가 좋아서 섭취하는 칼로리가 동일해도 인슐린의 양이 늘어나면 체지방은 증가한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자면 하루 2500칼로리씩을 하면서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A는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하지만 인슐린을 높게 유지하는 B보다 날씬할 것이다. 시기에 대해서는 2부에 다룰 것이다. 간략히 요약해서 인슐린은 영양소가 지방으로 저장되도록 만든다. 인슐린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은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여전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양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대안적인 패러다임은 단순한 의미론에 그치지 않는다. 이 패러다임은 우리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계를 보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의 근원을 보는 방법을 바꾸고 인슐린 저항성과 싸우는 방법을 보다 잘 파악하게 해줄 것이다. 때가 왔다. 인슐린 저항성이 악당으로 취급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이야기의 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슐린이라는 신호라는 선하고 정상적인 과정이 어쩌다가 악당으로 둔갑했나?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나?